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주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적용돼서 주류업계의 가격 인하가 주목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대체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1년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 계획에 이어 스페이스X와 맺은 두 번째 계약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와 4호는 오는 2025년에 스페이스X에 실려서 동반 발사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0,000가구가량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충남, 대구, 경기에서는 줄고 강원, 제주, 전북 등은 늘어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8,200여 가구로 작년 말에 비해 9,800여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 연속 늘어났던 미분양 물량은 3월부터 감소해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7번 연속 연 3.5%로 동결이 됐죠. 이 대외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까지 금리 인상도 또 인하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0개월 연속 동결을 선택했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경제 영향과 앞으로의 기준금리 향방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돌입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시장 전문가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손소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 금통위 7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3.5% 동결이고요. 이게 기간으로 봤더니 10개월째 지금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한경 교수님. 이제 12월도 넘어가면 거의 1년 가까이 동결을 하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도 이렇게 동결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항공금리 또 동결하게 된 7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7번 동결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일단 아직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 3.8% 높았는데요. 근데 그 요인들이 주로 농수산 축산물의 그런 비용 그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 거였고 네. 지금은 좀 그런 부분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조금 가라앉는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높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물론 올해 경제 전망은 1.4% 정도 성장할 것이라 유지했지만은 내년도 전망을 2.2%에서 2.1%, 즉 네. 0.1%포인트 낮추는 걸 보면은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한국은행이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가계부채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 그건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대출이 많은 경제 섹터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금리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네. 우려를 본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멈춰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싶어요. 예, 확실히 네.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한국은행도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아직은 잡힌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물가 하나만을 고려하기에는 그 외적인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경기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고요. 또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도 있겠고 부동산 PF에 대한 고민도 있겠고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손석구 교수님. 네. 최소 이러면서도 또 시장에서는 약간 인하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네. 뭐 낮출 생각은 없고 이 정도의 금리가 6개월 이상은 더 갈 거다. 그러니까 긴축을 좀 더 할 거다. 또 이런 점도 함께 시사했었죠. 네. 네. 시장이 계속 앞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총재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했죠.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의 변화라든지 또 후에 했던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네. 상당 기간 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계속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나타냈거든요. 네.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의 변화를 보면 긴축 기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지속한다라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라고 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과 충분히 장기간 어느 게 더 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 기간을 보통 생각한 게 6개월 정도의 네. 변화로 예측을 했는데 충분히 장기간이면 이거보다 더 길어질 거야라는 이제 어감상의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고금리죠. 네. 6개월 이상, 네. 1년까지도 이렇게 네. 갈 건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회견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창규 총재가 어떤 기간을 정하고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그 뒤에 표현을 보면 네.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네. 했죠. 그러면 6개월 이상 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 거. 인하 안 한다. 예. 네, 인하 안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유지한다라고 본 거고.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 지표는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네. 7월까지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거든요. 2.3%로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네. 8, 9, 10월에 갑자기 이상하게 계속 쭉 올라갔잖아요. 네. 3.8%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가 딱 국제유가가 딱 그 급등했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 우리는 사실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에너지 대외 의존도라는 게 경제 구조상 더 높기 때문에 유가 이런 변동폭에 더 물가가 좀 취약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3월에 전기를 올렸고요. 3월에 3분기에 전기를 올렸고 네. 4분기에도 물론 이제 산업용이긴 하지만 또 전기를 올렸고 네. 가스를 올렸죠. 이에 따라서 각종 뭐 공공요금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분기에도 이런 여파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비용 압력이란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총재가. 그러면은 이게 쉽게 훅 떨어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기 좀 맞긴 하지만 그 시점이 늦춰질 거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물가 전망치를 올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역시 하향 기조 이 자체에 대해서 꼭 뭐 바뀐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가는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황효 교수님,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을 뭐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뭐 자기는 뭐 인상 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보면 우리도 인상을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 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아예 물 건너간 건가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가능성이 네. 희박하지만 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낮아진 건 있네요. 낮아진 건 네, 확실히 네, 낮아졌고요. 네, 네. 2달 전에 말씀하셨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는 금리 물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네. 아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맞아요. 지금 뭔가 좀 약간 놀란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괜히 시장에다가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네. 좀 이제 긴축적인 그런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예. 물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촉도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11월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꺾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서 네네. 이게 다시 바운스업 해버릴 것 같으면은 금리 인상을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입장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10월 PC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작년 동월 대비 3% 올랐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정도 수준이면 2021년도 3월 이후 즉 2년 7개월 만에 가장 늦은 수준으로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된 편이고요.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나 식품 물질 근원 PC를 보게 되면 3.5%라서 PC보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 많은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거 얘기보다는 이제 금리를 유지하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얘기를 아직 꺼내고 있는 시점은 좀 이르다고 보고요. 예. 금리 인상을 좀 이제는 스탑할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좀 무너지니까 예. 뭐 피벗이라고 하죠. 그렇죠. 피벗 가능성도 있고 예. 좀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얘기도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만 따로 놀 수 있나요? 미국과는 다르게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최대의 국가는 아니니까요. 네. 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만일에 이게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금리 격차가 이 정도 나는 상황에서 약간의 자본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미국 경제랑 디커플링 커플링 되어 있다 말할 수만은 없는 그 상황이라서 약간 별도 영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게 있고 미국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 다만 이게 금융이란 것이 한쪽에서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교수님, 미국에 지금 워낙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우리도 피봇이죠.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이제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을 트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한국은행 금통위 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달라. 아예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끊어내는. 그렇죠? 뭐 더 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긴축적 기조 나아가서 우리가 또 금리 인하를 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이제 네. 지난번 금통위 때 한 명은 인하 가능성이 있었죠. 그분이 있었죠. 철회했다라고 이제 네. 일부러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통위 내부의 의견은 인하 쪽에서는 좀 멀어졌다. 일단은 지금 기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비교를 자꾸 해야 되는데 역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변수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금리 인하 목적은 이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기에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네. 경기 부양을 해야 할 만큼 지금 뚜렷하게 경기가 둔화 또는 침체되거나 이에 맞춰서 물가도 목표치에 가깝게 수렴되거나 혹은 기타 다른 경제 변수들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판단할 때 그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텐데 네. 내년 성장률을 하향하긴 했죠. 2.1%로 내리긴 했지만 이 총재도 얘기했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 이제 부합한다라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낮다라고 보긴 힘들다. 네. 지금 전체적인 세계 그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수준 추이를 봤었을 때 그걸 낮다라고 보긴 힘들고 2.1%라는요. 그렇죠. 네, 내년 지금 그러면 그런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붙인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만 올릴 것 같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3분기 때 경험을 했잖아요. 네. 대출 조금 풀어주니까 바로 주담대 늘어나고 그게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택 가격 뭐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죠. 가계부도 우리가 주택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부동산 투자 심리가 또 자극될 우려가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역시 또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비제에 대한 이자 부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은 상당히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근데 있다. 만약에 저희가 7, 8, 9월에 예. 이상 변수, 그러니까 국채유가가 그렇게 뛰어버리는 이상 변수가 없어서 계속 물가가 2%대로 수렴했던 게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갔다면 예. 그건 또 계산 방법이 금토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현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뛰었지 않습니까? 네. 3.8까지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손석희 교수님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미국은 벌써 내년 1분기, 2분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금리 인하는 그럼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 이제 일단은 실물 경기 지표가 뭐 어제 나왔지만 생산 소비 투자 다 네. 안 좋게 꺾이고 있고 이 꺾이는 흐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속도가 가팔라질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빚에 대한 부담도 부동산 투자 심리는 사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틀어쥐고 네. 일단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게 빚의 어떤 질 같은 게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가중채 문제가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금융권, 상금융권에 대한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신호들이 잡히고 있어서 네. 금리를 계속 그런 지금 고금리 상태로 두는 게 맞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그 됩니다. 가계부채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성 교수님, 지금 미국은요.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45%, 내년 연말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벌써 내년 1분기 3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예. 우리나라는 과연 금리 인하는 언제일까요? 뭐 미국이 한 다음이겠지만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언제?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째는 미국이 한 다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첫 번째 최소한 조건. 첫 번째 조건.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냐면은 한국이 과연 금융 당국이 경제 정책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물론 경기 침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지만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보게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지는 않습니다만 높지는 아주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미국도 이제 겨우 어느 정도 불씨를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올해 상반기에 불씨가 좀 잡히는 것 같아 다시 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3.8% 올라가는 게 있었고 이제 다시 가라앉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끌고 가서 이제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느낌. 그 뭐 말씀드리자면은 PC 물가가 이제 2% 쪽으로 수렴하는 확실한 모양을 보이는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아마 입에서 꺼내지조차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미국이 인하한 후에 우리가 뭐 한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긴 한다고 네. 보는데 네. 그거와 또 관계없이 또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과연 그때도 괜찮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네. 유가가 이제 언제나 변동이 심한 편이니까 이번에도 뭐 가장 불확실성의 첫 불확실성이 번째 요인을 유가로 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언제나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건 내년 7, 8월이 되면 이제 늘 그 시간이 되면은 걱정스러운 게
그 채소나 이제 농산물 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아, 이 상태. 그게 오히려 지금 하고 지난번에 그 3.8% 오를 때 이게 물가를 한번 잘 파서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신선 과일류가 24% 올랐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가에다 농산물 가격이 그 물가를 끌어올린 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만약에 유사한 현상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 금리를 낮추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우리 성 교수님은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횟수는요? 횟수는 뭐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한 번 정도.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연초에 많은 국가들이 금리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국가들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국가들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죠. 그래서 다시 낮췄다고 올리는 게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올리는 상황을 보고 내리는 상황을 보고 이제 상황을 본 다음에 이게 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씩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소수설이기는 한데 예. 이번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예. 이렇게 되니까 아예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선제적 한국은행만의 금리 인하. 이 가능성은 그건 아주 희박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당위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판한다는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지금 네. 아직까지 모든 뭐 국제 보고서라든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은 긴축 재정이나 긴축 그 금융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확장 재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확장 금융 정책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서 한국 그 금융 당국자들이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만드는 건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라 증권의 오판이다. 왜냐하면 이 노무라 증권 보고서가 상당히 좀 주목도 받았거든요. 예. 예. 한국이 예. 노무라 증권이 올해 이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이제 뭐 준비하다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네, 거의 틀려요. 거의 틀려요. 예. 그래서 뭐 벌써 그분들 말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됐죠. 그런 예. 상황이라서 그건 좀 희망 섞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손수호 교수님. 네. 금리 인하 우리 성 교수님은 아예 당위적으로 섣불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한다면은 가계부채 급증 아니겠습니까? 아, 금리 제일- 또 낮추면 또 돈 빌리고 또 하게 될 테니까. 네. 현재 우리 가계부채 상황 아마도 이 가계부채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요인 같아요. 올리자니 원리금 부담 늘어나, 그렇죠. 내리자니 빚 늘어나.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가계부채 이게 위험? 어제 최신 지표 나왔는데요. 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나왔어요. 이게 전달 대비 2조 3천억 원 증가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증가폭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월에 네. 6조 원 이상 늘었거든요. 예, 매달. 매달 예. 예, 월 기준으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들어서 어쨌든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대출 규제 다시 조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영향들이 좀 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된 요인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 대출 규제 할 거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뭐 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네. 일단 잡힌 거고 지금 잡혀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줄이려고 아마 지금 정부는 조일 겁니다. 네.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GDP 대비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만큼 지금 그 빚의 어떤 부담 형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따져봤을 때 4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하나 들어간다라는 네.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정확하게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적정 수준이 어디냐. 라는 걸 봤었을 때 일단 80% 초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100% 이미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100% 미만으로 낮춰서 급한 불을 끄고 90%까지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총재는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네. 그 정도까지로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다시는 어떤 화들짝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풀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빚이 워낙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한 그 갚아나갈 상환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부채 질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우려되는 우려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 당국이 정책적으로 일단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빚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리도 하반기쯤에는 한번 좀 완화를 시켜서 전반적인 그 압력 상태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 금통위가 맞겠죠.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전문가니까.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손석구 교수님은 한 번 정도는 그렇죠? 근데 대출금리 수준이 지금 여전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네, 10월 기준으로 5% 주담대금리 넘었고 네. 가계대출금리 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석 달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좀 수행하는 영향은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전반적인 그 재원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통로가 대출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채 시장보다는 지금 대출 의존도가 비율로 따졌을 때 더 높아졌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계도 기업도 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 최근에 가계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그 카드 빚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볼빙, 네네.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늘면서 이 이자 아세요?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이게 부여가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또, 돌려막기 예. 신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딜레마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이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또 더 빌려버리니까 아마 이런 또 악순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의 12월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동결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살짝 한번 예측해 볼까요? 다음 주 FOMC 미국 회의. 근데 올릴 이유를 어디에서도 지금 찾지 네. 못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일 주시했던 게 PCE 가격 지수인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잖아요. 3.0% 전년 대비. 네. 2년 7개월 만에 낮은 수준이고 둔화세가 뚜렷한데 굳이 이 상태에서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용도 역시 실업상 청구 건수도 2년 내 최고치 네. 기록을 하면서 보면 어쨌든 물가 떨어지고 고용시장 압력 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네. 뭐 CME 데이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동결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숨가쁘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금리 발표와 함께 경제 전망치도 밝혔죠. 이 11월 수정 경제 전망 내용을 좀 보면 내년 우리나라 이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했었던 2.2%보다도 0.1%포인트 낮춘 건데요. 또 이에 반해서 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어요. 한국은행이 내년 전망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년 한국 경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경 교수님, 이런 건 좀 높여야 되는데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1%. 근데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증이 있는 게 지금 반도체 바닥 찍었다. 또 무역 수지 적자 하다가 이제 좀 흑자로도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야?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뭐 상반기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상저하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상저하고라고 보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봐야 되는 게 맞을 네, 거고 네. 뭐 상저 뭐 하 중고 정도 네.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올해는 어쨌든 유지를 하지만 내년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한국은행에서 분석하기로는 내년 수출이나 설비 투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건 괜찮다. 예,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늘고 있고요. 네. 또 수출이 느니까 설비 투자도 같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내수 회복이 안 된다. 소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의 문제를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전망치를 좀 낮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낮아진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2.1% 정도라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수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능력만큼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나쁜 전망치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내수 회복, 그러니까 예. 소비 경기가 내년도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늘 얘기하지만 물가도 높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요. 네.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가계부채 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예.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하면은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오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갔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이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임금 상승률을 좀 누르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게 조금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비 위축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차원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반면에요, 손석우 교수님, 이런 네. 것들은 낮춰야 되는 건 오히려 높았습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 전망치, 물가 전망치는 또 높였네요. 2.6%로 높였는데 네. 우리가 지금 목표가 2%대 초반이잖아요. 네. 내년에도 좀 여기는 못 갈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한국의 목표치가 2%라고 본다면 예. 2.6이면 아직 도달 아직도. 못했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8, 9, 10월 이제 아까 잠깐 다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껑충 뛰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스케줄이 뒤로 밀렸다라는 걸 이제 이 총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향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둔화 기조가 바뀐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물가 둔화 타이밍이 이제 조금 미뤄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여름철 기상이변도 아까 농축산물 많이 그때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도 심각했죠. 예. 근데 매년 지금 뭐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여름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점점 더 어렵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년치 다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가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우리 차이가 미국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두니까 지금 유가 떨어지고 네. 뭐 전반적인 공급 압력 떨어지니까 거기에 수렴해서 CPI도 빨리 떨어지지 않냐.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사실 억지로 잡잖아요. 네. 올리는 거 억지로 못 올리게 하고 공공요금 같은 거 네, 뭐 말씀하시는 공공요금도 거죠? 그렇지만 뭐 민간 기업한테도 네. 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물가 관리의 효용성이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점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예.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큰 그러니까 정작 물가가 떨어져야 될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2.6%로 상향 조정했고요. 정말이죠. 앞서 우리가 그림 봤지만은 여름마다 저 농축수산물이 계속 급등을 하면서 진짜 계속 우리 물가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 떨어지는데 지금 초록색 보십시오. 7, 8, 90. 야, 저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 저게 또 내년에도 나온다면 상당한 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성환 교수님, 이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 이상기후, 농축수산물도 뭐 위험 요인으로 꼽았지만 계속해서 내년에 큰 불확실성 1위로 꼽은 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제유가 하면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서 불확실성이 있겠다라고 볼 텐데 국제유가는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에? 그게 일단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감산을 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감산한 기조가 여름에 이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큰 요인이 돼서 $90 넘어서기도 했었죠. 예. 근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6일 날 만나서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그게 예. 연기돼서 30일 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긴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총
하루 220만 배럴씩 자발적인 감산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네. 했는데 이게 협의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감산 합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서 뭐라 그럴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 일부 산유국들은 대부분 이제 그 감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감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산 기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죠. 유가가 오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잘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의 가능성은 살짝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유가는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또 여름에 유가가 올랐던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으로 가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 비축유를 너무 많이 썼다고 해서 좀 비축유를 좀 더 사들이는 그런 수요가 좀 있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네.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 난방 수요가 이제 사실 제일 맞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제 그래서 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 되면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유가가 견인되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지만은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뭐 폭발적인 경기 어떤 회복 이런 거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유가가 80달러, 90달러 선 안에서 저는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네. 일이 생겨서 5달러씩 올라가고 10달러씩 올라가는 경우, 즉 100달러를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한 배럴당 80달러대. 예, 예. 면 뭐 물가도 자극하지 않고 괜찮다. 괜찮죠. 70달러대로 낮춰지면 오히려 이건 좀 호재겠네요. 지금은 약간 유가 측면 우리한테는 호재 측면이 있죠. 70달러대로 와 있으니까. 네. 근데 9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WTI 기준으로 이게 70에서 90의 큰 박스 80달러 밑으로만 좀 안정되게 내년에 유가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송 교수님.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오늘도 무역 수지가 또 흑자로 네. 나오겠습니다. 내수 소비는 내년에 힘들겠지만 반도체만 보면 좀 바닥도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좀 기대해 볼 측면은 없겠습니까? 일단 반등 흐름을 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은 구조. 네.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오랜만이 아니죠. 이게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수출액이 이제 늘었고 네. 뭐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따지는 이제 뭐 자동차는 원래 잘 나가고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내년에 흐름을 타겠구나라는 네.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뭐 비슷하게 우리 국내 그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네. 민간에서 내놓은 전망치들도 다 비슷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 올해보다 뭐 5%, 7% 정도 이렇게 다 늘어날 거다. 그리고 무역 흑자도 뭐 140억 달러 정도 네. 달성을 할 거다. 200달러 이상, 200억 달러 이상으로 본 것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은 어쨌든 턴어라운드를 해서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아까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예. 그다음에 대중국 각각 보면 반도체 우리 수출 한 20% 정도, 대중국 수출이 이제 전체 20%, 20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와 중국 그 자체도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변수가 잘 살아야 되는데 반도체 뭐 아까 우리가 보통 메모리가 강국이기 때문에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뭐 2달 연속 흐름을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 물론 지금 가격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도 어쨌든 계속 하락세지만 하락폭 자체가 줄고 있다라는 것. 네. 자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중국 경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네.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달성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간 쪽에서는 5.1, 5.2까지도 상향 조정해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경기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안 좋긴 하지만 네. 무언가 그래도 회복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뭐 중간재 수출을 여전히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신호다라고. 무역에는요, 특히. 무역에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위안화 흐름이 네. 가치가 계속 올라가 5개월 내 최고치 찍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달러가 약세니까 네. 지금 위안화를 계속해서 이제 중국 은행들이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뭘 뜻하냐라는 거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이 좀 임팩트 있는 게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중국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도 목표치 이상으로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그런 데서 보일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인접국인 우리나라한테는 어쨌든 수출 개선에 있어서는 플러스적인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은 내년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높여줬습니다. 이번에 OECD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ECD 보고서를 좀 보면서 내년도의 한국 경제 뭐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더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은 2024년도에 OECD에서는 2.3%를 이제 예상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1% 예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보다 2024년에 0.2% 포인트 더 높게 성장 예상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에서 2.3으로 오히려 높여줬습니다. 예,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높은 게 아니고 2024년도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예.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이 뭐 코스타리카, 폴란드, 헝가리고요.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2024년도 GDP 전체 규모의 성장 자체가 네. 꽤 크다고 지금 예. OECD는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OECD 평균이 1.4%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거의 0.9%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그런 거는 25년도를 보게 되면은 2.1%로 전망을 하고 놓아줘요. 예. 근데 OECD 전체적으로는 1.8%로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4는 우리가 좋았다가 2025는 OECD 평균에 조금 떨어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OECD 내에서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자리 잡을 것으로 특히 내년에는요. 특히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의 위험성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또 성장률이나 무역이 좀 아직까지 우리가 무역이 그렇게 회복된 측면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계부채의 문제는 언제나 큰 그 걱정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상방 요인에는 참 뭐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 지정학적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좀 또 완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좀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겠죠. 완화는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저기 보면 하방 요인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값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좀 높였다는 부분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성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게 수준으로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그렇죠. OECD에서는 아주 탑에 해당되는 예, 정도로 좋은 그렇습니다. 결과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리가 좀 떨어질 때, 낮은 금리 때 좋아라 하거든요. 자, 손석우 교수님, 네. 부동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결이 뭐 인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동결도 뭐 좋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꺼졌습니다. 이거 금리와 지금 상관없이 네. 일단은 그래요? 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고요. 네. 주간 단위로 이제 아파트 가격 동향 나온 통계를 보면 네. 전국 집값은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게 11월 네. 마지막 주 네. 지표입니다. 서울도 28주 만에 보합 됐고요. 경기도도 보합. 인천은 하락. 그래서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26주 만에 하락 전환. 네. 다 조금씩 이제 씻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 국면에 분명히 진입한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억씩 떨어진 네네. 급매물 나온다. 뭐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게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니까 사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이 어쨌든 팔기 위해서
호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최근에 뭐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정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네. 봐야 되고 거래량이 주는 게 사실 더 심각하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요. 9월까지는 그래 3천 건 회복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추석부터 해가지고 2천 건 떨어지더니 11월은 1,000건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12월엔 다시 1,000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격도 보합 혹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네. 아마 이러한 추세는 올해 12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가지 않을까. 왜냐? 정부가 대출 규제 풀겠다는 지금 어떤 시그널이 없잖아요. 오히려 네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인 거고 금리 자체도 고금리 상태가 지금 어쨌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반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 경기 침체 쪽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좀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거래도 많이 식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성환 교수님과는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정도 상황에서는 약간 좀 한번 좀 점프업, 그렇죠?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 K장,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12월에요? 11월 달에 사실은 굉장히 괜찮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10월 달이 안 좋았었고 11월 달이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가는데 그러면은 저는 뭐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각각 한번 볼까요? 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나아진 거는 없거든요. 금리도 동결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도 아직 뭐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지만 높은 상황인 것이고 가계 부채 문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네. 딱히 이게 확실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대부분의 거시 경제 변수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이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는 그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그게 저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나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아마 실물 경제에 선행하는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지금 짜놓은 여러 가지 경제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재편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요. 예. 그게 그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일 수 있거든요. 예. 이번에 IRA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IR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건건에서 약간씩 이제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 자체가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정부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가버릴 때는 어떤 개별 기업들 우리 입장에서 개별 기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큰 대기업들이 네.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 환경 자체는 그냥 큰 그건 아니지만은 미시경제 환경 자체 즉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나 그런 경제 정책 자체가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요 역대급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투자에 대한 열기도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엔저 현상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다음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선 엔저 현상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